이제부터는 이 청나라를 봤으니까 이제는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나라는 영국한테 두드려 맞고 문짝을 열었죠. 1842년 난징조약. 일본은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문짝을 엽니다. 이게 1854년 미일화친조약인데 제가 볼 땐 뭐 청나라가 왜 망했냐, 일본이 왜 잘 됐냐, 우리가 왜 망했냐, 이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그 원인이 나오는 건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자는 그 원인을 괴력난신, 괴상한 힘과 잡스러운 신이라고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초과학적 현상, 운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청나라와 조선은 구군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운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구군이 이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필이면 여기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이게 일단 럭키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왜 먹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어서 중국 치려고. 옛날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려던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말 그대로 아예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는 일본의 문짝을 강제로 개항한 건 식민지 삼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경유지 삼으려고 그런 거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당시 이제 고래잡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는 태평양의 고래를 잡으려면 식수도 공급받고 식량도 공급받고, 증기선은 석탄이나 목재를 떼서 가니까 석탄과 목재를 공급받기 위한 경유지가 필요했거든요.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일단 일본의 문짝을 열어놓고 많은 근대 문물을 전한 다음에 계속 식민지화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때 미국에서 하필이면 남북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문짝 열어놓고 기술 이전 해주고 그냥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일본이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일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통적으로 일본은 권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있고, 그들 표현으로 천황의 권력이 있고, 또 하나는 막부라고 그래서 장군들의 권력이 있습니다. 얘들이 실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무신집권기하고 비슷해요. 왕 위에 사무라이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있는 사무라이들이 이제 둘로 갈려요. 하나는 문짝을 열자, 개화파. 하나는 아니다, 척사파.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 척사파로 나뉘었는데, 여기는 젊은 무사들이 개화파 무사들을 제거하고, 얘들이 이제 처음에는 척사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왕을 옹립을 한 거죠. 모셨는데 얘들이 다시 개화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왕을 중심으로 삼고 입헌군주정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입헌군주정이 뭔지 아시죠? 왕은 그저 꽃으로 남고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힌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일왕은 사실 일본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스코트, 상징물이고요. 실제적으로 뒤에서 모든 제국주의를 조종한 건 일본의 총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총리만 4번 한 사람이 이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공 이유는 첫 번째, 하필이면 미국에 의해서 개항됐다, 구군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력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국주의로 뻗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원수잖아요. 철천지 나쁜 놈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근대화를 성공시킨 이 사람은 영웅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일본 화폐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던 게 여기는 이토 히로부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토 히로부미는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동양평화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꿈꿨던 건 대동아 공영권,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시아 공영권을 만든 뒤에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이토의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평한 대동아 공영이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나 우리 입장에선 나쁜 놈, 원수, 이것이 이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간섭을 덜 받는 상황에서 여기는 일본은 서서히 근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첫 번째 키를 진 대원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대원군은 이제 본인이 왕은 아니고요. 1863년 겨울에 집권한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종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원래 대원군이나 그의 둘째 아들 고종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은 왕족인데 좀 먼 친척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피는 흐르는데 거의 피보다는 뭐 이렇게 물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여기는 철종하고 대원군하고 어느 정도 먼 친척이냐면, 촌수를 따져봤거든요. 피라미드 형태로 따져봤더니 겹치는 게 누구냐면 조선 후기 병자호란때 인조예요. 인조에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친척이에요.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외척 안동 김씨가 똑똑한 왕족을 다 처단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대원군 하면 떠오를 게 따라해볼까요? 와신상담. 그렇죠. 가시덤불에서 잠을 자고 곰에 쓸개를 씹으면서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근데 대원군은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는 그런 막연한 꿈이었죠. 하지만 꿈만 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강화도에서 데려온 19살짜리 철종 딱 보니까 상태도 안 좋고 영 적응도 못하는 게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거든. 그럼 여기는 철종이 죽으면은 이 철종의 할머니뻘에 해당하는 그 조대비라고 있어요. 이 조대비는 궁궐의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 대비한테 권력이 넘어가잖아요. 이 조대비한테 그렇게 잘해요. 로비도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철종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으니까 누군가를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여기는 조대비가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왕을 앉히고 걔를 조종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이게 이 할머니의 꿈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대원군한테 어떤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먼 왕족이라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 아시죠? 얼굴에 똥바른 강아지예요. 저는 강아지. 힘이 없습니다. 감히 내 아들이 왕이 돼도 당신을 위협할 만한 깜이 못 됩니다. 저는 바보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럼 얘가 왕이 되면은 머리 컸다고 어린이라고 조대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둘째 앉히면 어떻겠습니까? 둘째가 바로 이명복이 12살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냥 그래요. 뭐 똘똘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 돼선 더 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대비가 오케이 그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똑똑하지도 않고 핏줄도 흐리고 거기다가 첫째도 아닌 둘째인 대원군의 둘째 이명복을 왕으로 낙점을 한 게 조대비예요.